1951년 7월 한국 반도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1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성이 멈출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이 작은 마을이 평화회담이 열릴 장소였습니다. 미국인들, 중국인들, 북한인들, 남한인들 모두 이 테이블에 앉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테이블이 전쟁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2년 575번의 회의, 수천 장의 문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배신이 모든 것을 바꿀 배신이. 이것은 판문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이야기 중 아마도 가장 어둡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테이블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밀 문서의 빛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51년 7월 10일 화요일 아침, 전선 양쪽에서 이상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대포가 멈췄습니다.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인 대위 로버트 미첼이 쌍안경으로 반대편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이 멈출까?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젊은 중위가 대답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평화회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이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장진호에서 살아남았고 인천에서 싸웠고 서울을 2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라는 단어조차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중국인 대령 장웨이도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화, 그가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함정인가? 베이징에서 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양보하지 마세요.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대화하세요. 하지만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양측 모두 테이블에 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승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평화회담이 새로운 전쟁으로 변할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블에서 말해지는 모든 단어가 수천 명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회담을 어디서 할 것인지 조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합시다. 남한 영토에서. 중국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평양에서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양측 모두 자기 영토에서 회담을 열어 위신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립지대, 판문점, 아무도 모르는, 지도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을, 38선 위에 정확히 중간에 미국인 협상가 제독시 터너조이가 이 장소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폭격당한 집들, 무너진 다리, 불탄 논밭, 여기가 평화 테이블이 될 곳입니까?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오전 10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이 단순한 나무 건물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인들이 한쪽에, 제독조이, 장군 백선엽, 대령 키니,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쪽에, 북한 장군 남일, 중국 장군 덩화, 그들 사이에는 단지 테이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은 두세 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이가 먼저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위해 여기 왔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고 확신합니다. 남일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들의 침략을 멈추세요. 조이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침략자가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군대가 38선을 넘었습니다. 아니요, 남일이 반박했습니다. 당신들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첫 5분도 지나지 않아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은 계속 이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테이블 위의 것들이 아니라 테이블 아래의 비밀 의제였습니다. 각 측에는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협상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평화회담 소식은 표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해임되었습니다. 새 사령관 리즈웨이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합시다, 트루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맙시다. 펜타곤에서 온 비밀 메모는 명확했습니다. 협상을 연장하세요. 우리 군대를 강화하세요. 그런 다음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중국에게 협상은 위신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너무 비쌌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비밀 명령, 대화하세요.
하지만 약하게 보이지 마세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북한에게 협상은 생존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나라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평양은 폭격당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통일된 한국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의 메시지, 인내하세요. 서방 사람들은 지칠 것입니다. 그러면 온 한국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남한에게 협상은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테이블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앉을 수 있습니까? 그가 미국 장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침략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에 남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한을 초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이승만이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우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배신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도 적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큰 주제, 휴전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미국인들이 요구했습니다. 38선이 휴전선이 되게 합시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군대가 있는 곳이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중국과 북한 군대는 38선 남쪽에 있었습니다. 즉 승인되면 남한 영토를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조이가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침략자입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남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땅을 가져갑니다. 회의가 막혔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단지선 때문에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킬로미터는 수천 명의 운명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비밀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공격합시다. 펜타곤이 말했습니다. 1951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선에서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트브레이크 리치, 펀치볼, 블러디 리치, 모든 언덕, 모든 계곡을 위해 싸웠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차지하세요. 그런 다음 테이블에서 협상하세요. 중국인들도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밤에 공격했습니다. 미국 전선을 압박했습니다. 결과 수천 명의 사망자, 수천 명의 부상자. 하지만 선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51년 11월 11일 이제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침내 타협, 현재 전선이 임시 휴전선이 됩니다. 하지만 임시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임시선이 7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들. 1952년 테이블의 새로운 주제. 전쟁 포로. 공산주의자들이 보유 12,000명의 유엔 군인, 7,000명 미국인, 유엔이 보유 18,000명의 공산주의 포로. 간단한 수학. 교환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미국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충격적인 결과 18,000명의 포로 중 단지 7,000명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타겟한 딜에 많았습니다. 그들이 우릴 죽일 것입니다. 중국인 포로 14,000명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중국인 포로 14,000명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조이가 테이블에서 발표했습니다. 강제 송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만 돌아갈 것입니다. 남일이 미쳤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원합니다. 왜? 조이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처벌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세뇌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숫자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념적 패배였습니다. 만약 수천 명의 공산주의 병사들이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공산주의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선전 패배였습니다. 마오와 스탈린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포로 문제가 협상을 18개월 더 연장시킬 이유였습니다. 1952년 남한의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700명의 공산주의 포로가 여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통제권은 포로들에게 있었습니다. 중국인과 북한인 포로들은 자신들 내부의 비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규율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952년 5월 7일 오전 10시 미국인 장군 프랜시스 토드가 수용소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일상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포로들이 토드를 둘러쌌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도드가 놀랐습니다. 무슨 짓이야? 한 중국인 포로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포로입니다, 장군. 그리고 그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미국 장군이 포로로 잡혔다. 수치였습니다. 완전한 수치. 펜타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루먼이 미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웃으며 웃었습니다. 보세요, 미국 장군도 우리 포로입니다. 거제도의 포로들이 요구 사항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장제 송환 승인, 수용소 조건 개선, 고문 중단, 미국인들이 협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드는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도드가 석방될 것입니다. 5월 10일 도드가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세계가 봤습니다. 미국인들조차 포로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판문점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더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포로들은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배신은 다른 곳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남한 대통령 이승만이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분노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실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릴 듣지 않습니다. 보좌관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승만이 계속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할 것입니다. 한국을 둘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한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의 눈이 빛났습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무엇을? 평화회담을.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평화가 온다면 한국은 영원히 분단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된다면 아마 통일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승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포로들을 탈출시킬 것입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남한 군인들을 사용하세요. 수용소에 들어가세요. 포로들을 석방하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미치게 하세요. 협상이 깨지게 하세요. 전쟁이 계속되게 하세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말했습니다. 1953년 5월 계획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미국인들이 무엇을 할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전이 서명된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사보타주를 실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또 다른 배신이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 6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테이블 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 국방장관 찰스 윌슨, CIA 국장 앨런 덜레스, 아이젠하워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휴전이 가깝습니다. 덜레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젠하워의 얼굴이 단호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젠하워가 테이블을 받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CIA 국장 앨런 덜레스가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가능합니다. 남한 군대에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이승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합니다. 국방장관 윌슨이 덧붙였습니다. 쿠데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을 체포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아이젠하워가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은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였습니다. 먼저 그를 설득해보세요. 아이젠하워가 말했습니다. 만약 설득이 안 되면 다른 계획을 실행합니다. 계획이 준비되었습니다. 코드명 작전 에버레디, 준비작전, 비밀 쿠데타 계획, 목표, 이승만을 전복시키기. 하지만 이것을 이승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젠하워가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휴전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이승만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날 바보로 아나.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게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날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 먼저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배신이 배신과 만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53년 6월 18일 밤 이승만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2시 남한 전역의 포로 수용소에서 조용히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미국인 경비병들을 재운 후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즉시 그들이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27,000명의 북한인 포로가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자유입니다. 도망가세요. 포로들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숲으로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미국인 지휘관들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27,000명의 포로가 탈출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남한 경비병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즉시 워싱턴에 보고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미쳤습니다. 이승만이 뭘 한 거야? 판문점 협상 테이블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분노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당신들이 포로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미국인 협상가 윌리엄 해리슨이 방어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남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당신들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협상을 취소합니다. 테이블이 떠났습니다.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승만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시 포로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혼자 남겨둡니다. 이승만이 도전했습니다. 원조를 끊으세요. 우리는 혼자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 없이 남한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측 모두 테이블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53년 7월 아이젠하워가 이승만과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말했습니다. 휴전을 받아들이세요. 대신에 이것들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달러 군사 원조, 남한의 영구적인 미국 기지,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북한이 휴전을 깨면 함께 싸울 것입니다. 북한을 파괴할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이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다. 언젠가 통일된 한국이 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한국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무 건물이 마지막으로 평화 테이블을 주최할 것이었습니다.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인 장군 윌리엄 해리슨, 북한인 장군 남일, 그들 사이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2년간의 협상의 결과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오전 10시 1분 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에서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만. 이승만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휴전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테이블에 없었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전선에서 병사들이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났나? 그들이 물었습니다. 대포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총이 멈췄습니다. 3년 2개월 2일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과 300만 명 사망, 군인 판민간인, 500만 명 난민, 한국 반도 산산조각, 두 개의 다른 국가, 북한과 남한.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명된 것은 휴전이었습니다. 평화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총성이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70년 이상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휴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8월 휴전에 따라 포로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명 리틀 스위치, 작은 교환. 먼저 병들고 부상당한 포로들이 교환될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다리가 귀환의 다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8월 5일 아침 첫 번째 그룹 미국인 포로들이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야위었습니다. 아파 보였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북한인과 중국인 포로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리 중앙에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건넜습니다. 미국인들은 남쪽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북쪽으로. 하지만 일부 포로들은 건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인 포로가 다리 중앙에서 멈췄습니다. 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어? 난 중국에 남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21망의 미국인 포로가 중국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뇌당했다. 언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23,000명의 중국인과 북한인 포로가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우릴 죽일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부는 남한에 남았습니다. 일부는 대만으로 갔습니다. 일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마오쩌둥이 분노로 미쳤습니다. 수치다. 완전한 수치다. 선전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억류되었습니다. 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953년 9월 작전 빅스위치 큰 교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포로들이 교환될 것이었습니다. 7만 5천 명의 공산주의 포로가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연 1천 명의 UN 군인이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귀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간 포로들은 배신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신문당했습니다. 일부는 처형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돌아간 미국인들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해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비극은 평범한 한국인 가족들에게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45세였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남쪽에 있었습니다.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이제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제들, 거기 그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4km 모비 20-50km 길이의 죽음의 띠, 지뢰 철조망 감시탑, 아무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김성호처럼 1,000만 명의 한국인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민자는 8세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 어린 민자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언니는 북쪽에 남았을지도, 아마 죽었을지도, 아마 잃어버렸을지도.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민자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78세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아마 언젠가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1년에 한 번 몇 가족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운이 좋아야 합니다. 이름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2000년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100가족이 50년 만에 서로를 봤습니다. 늙은 어머니들이 늙은 아들들을 껴안았습니다. 형제들이 울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아직 살아있니? 미안해. 널 찾지 못했어. 하지만 만남은 단지 3일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테이블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4년 판문점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 군인들이 여전히 마주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봅니다. 파란 건물이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안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양측을 위한 의자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은 중간에서 둘로 나뉩니다. 북쪽 편, 남쪽 편. 관광 중에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이 테이블은 1953년부터 여기 있습니다. 휴전이 여기서 서명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듣습니다. 일부는 눈물이 맺힙니다. 이 테이블의 한쪽에는 북한이, 다른 쪽에는 남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7년에 한 북한 군인이 도망쳤습니다. DMZ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발포했습니다. 군인은 부상당했지만 남쪽에 도달했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한 지도자 문재인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악수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마 평화가 올까.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다시 막혔습니다. 지도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블은 단지 테이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를 나누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뒤에 진짜 진실을 알 시간입니다. 2010년에 CIA가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작전 에버레디
파일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의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정말로 이승만을 전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계획이 준비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포로 탈출 작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전복시키면 나만이 혼란에 빠진다. 즉 이승만이 이겼습니다. 배신이 배신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소련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파일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스탈린은 협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장하세요. 미국인들을 지치게 하세요. 그러면 모두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1953년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소련 지도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너무 비쌉니다. 끝냅시다. 그리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휴전을 받아들이세요. 마오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지원 없이는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탈린이 죽지 않았다면 전쟁은 아마 몇 년 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북한 기록 보관소에서도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휴전은 배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다. 중국과 소련이 우릴 강요한다. 언젠가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인내 그리고 정말로 인내했습니다. 70년 동안 남한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문서들은 이승만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포로들을 탈출시킨 이유는 평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나를 위협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즉 모두가 배신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배신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4년 서울 박물관에서 판문점 전시가 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장군들, 문서들, 늙은 한국인이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동민입니다. 80세입니다. 전쟁을 봤습니다. 휴전을 겪었습니다. 분단을 느꼈습니다. 옆에 손자가 있습니다. 피시세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국이 분단되었어요? 늙은 남자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아,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평화보다 권력을 원했기 때문이야. 미국인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했어. 중국인들은 자기 위신을 생각했어. 소련은 자기 전략을 생각했어. 북한과 남한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도 한국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어. 아이가 조용해집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언젠가 통일될까요? 늙은 남자가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눈이 슬픕니다. 아마 아들아, 아마.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기다렸다. 아마 70년 더 기다릴 것이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V세대 자녀 개그, 문자녀 오퍼를 일 것이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1심 5번의 회의, 수천 장의 문서, 그리고 마침내 휴전. 하지만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블이 평화가 아니라 분단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DMZ,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70년 동안 무슨 일이, 지뢰, 터널, 탈출 시도, 그리고 국경 양쪽의 삶, 한국 전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